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평상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일일 출하 물량 8,000톤을 내보내지 못해 쌓아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일몰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닷새째인 오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첫 교섭에 나섭니다. 입장차가 워낙 커서 타협 전망이 밝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자리가 꽉 막힌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부근 202.3km 지점에서 김천 200km 지점 1, 2차로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가산 부근 136.8km 지점부터 가산 134.3km 지점 1차로에서는 방제시설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계명내거리 교차로 내에 택시와 이륜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택시는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내당내거리 방향, 계명내거리 지난 3차로에 정차 중이고요. 이륜차는 반대 방향 가장자리차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입니다. 현재 이륜차 운전자가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북 남서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대구로, 밤에는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 사이로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높아서 15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고 지역별로는 대구 19도, 칠곡과 구미는 18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용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문을 열 예정이었던 대구형 택시 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대구시는 배달 앱을 통해서 이 택시 어플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 대구형 공공 배달 앱인 이 대구로 운영업체가 이 택시 앱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제동이 좀 걸렸는데요. 이 대구로의 예산 투입 내역과 이 사업자 모집 절차 등을 공개하면서 이 과도한 행정 집행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대구시는 논란 해소를 위해서 택시앱 명칭 역시 이 대구로로 못 박지 않고 업계 의견을 다시 또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자 모집 역시 1년 6개월 뒤에 재공모하는 쪽으로 이 가닥을 잡았는데 일단 예산안도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에서 이 기존 12억 원을 투여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4억 8천만 원으로 이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이 대구로 운영업체의 경우에 강하게 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애초에 대구로 어플 안에 이 택시 앱까지 함께 연동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서 택시 업계와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올해 안에는 좀 오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계획 자체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 대구의 택시 업체 역시 이렇게 오픈하는 걸 예상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택시 조합 역시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 네. 지금 87개 법인 택시 업체 가운데 이 카카오 택시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30여 개 정도가 이 대구로 어플 안에서 이 택시 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구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좀 어떤 결론이 날지 올해 안에는 공공형 이 택시 앱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네. 이 시민들한테도 좀
달라진 이 결과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배달 앱도 굉장히 성황 중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진척 상황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택시 업계가 좀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배주연 기자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취업 활동을 포기하는 대구의 구직 단념 청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상태의 청년들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희망조차 품지 못한 채 의례적으로 채용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7개 특광역시 중 대구의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청년 고용률은 41.6%에 그칩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 취업난과 생활고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의 양산하고 구직 단념 상태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학과 졸업 유예를 반복하며 취업 준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고 또 여기에 공부를 위해서 한 달의 교재비, 인터넷 강의 등 20만 원이 이제 넘게 들면서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에 전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청년 부채도 늘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취업 경제난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이 충분한 연봉과 워라밸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대구 청년들이 대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수평이직, 상향 이직을 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구조개혁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해서 더 큰 걱정입니다. 손흥일 기자도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에서 이 내방가사가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이 내방가사는 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시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좀 창작한 이 집단 문학 작품을 필사한 기록물인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일단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담은 기록물이 이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이 기록물이 약 300여 점이나 있었다는 점. 또 한글이 우리 사회의 공식 문자로 좀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인정받은 기록유산 작품은 1794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창작한 이 347 작품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또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 글을 배우는 것도 당시에 어려웠는데 이 한자 대신에 한글로 이 글을 쓰고 이 자신의 생각과 이 삶을 좀 기록하는 문화라는 측면에서 이 남성 중심 사회가 좀 깊은 조선시대의 여성의 이 자발적인 기록물이다라는 점에서 이 가치를 평가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배주연 기자 많이 추워져가지고 노숙인들이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대구 거리 노숙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종이 박스와 신문지에 몸을 의지한 채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구시는 노숙인 등이 머물 수 있는 응급 잠자리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역의 노숙인은 모두 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파악된 109명에 비해 줄어든 수치지만 이들이 겨울철 추위를 호소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내부에는 10여 명의 노숙인들이 11월 초부터 여기는 한파를 느낀다. 종이박스를 깔지 않으면 바닥에 냉기가 그대로 전해져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대구역 인근 노숙인들도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옷가지를 덮으며 추위를 견디는 등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네, 올해 겨울이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달부터 대구시의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구시 아동급식 카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카드 사업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신한카드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이 기존에 1000여 곳에 불과했던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이 신한카드 일반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이 신한카드 전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3만여 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또 급식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의 IC형의 카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기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마그네틱 카드였는데 때문에 이 가맹점 가운데서도 이 특정한 결제 단말기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낙인감이었거든요. 언제부턴가 많이 쓰이는 단어죠. 네. 아동급식 카드다라고 하는 게 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아동 입장에서도 이 급식을 포기하는 이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신용카드와 디자인을 동일하게 갖췄습니다. 또 급식 가맹점 위치 확인 서비스와 카드 잔액 확인 한도도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벗어나서 이 다양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카드 잔액 확인 서비스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들어보니까 이전보다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뀐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식당 주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급식 카드가 IC형으로 교체되면 일일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술집 등을 제외한 어느 식당에서나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네.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끼니를 해결하러 온 결식 아동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대구시 곳곳을 좀 살펴봤는데 네. 실제로 달서구 죽전동의 한 백반집은 급식 카드에 관해서 묻자 가맹점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급식 카드 가맹점이었지만 정작 식당 점주는 이를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구의 한 분식점 주인은 가맹점이 맞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아이들이 와서 아동급식 카드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해버렸다.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안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이후로는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직접 또 저희가 만난 대구에서 급식 카드를 이용하는 한 아동의 아버지는 네. 아이들이 예전에 급식 카드를 들고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런 카드는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카드 사용에 두려움을 느낀 아동들은 여전히 가맹점을 찾지를 못해서 아버지 본인이 직접 끼니를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시에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했더니 네. 시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가맹점인지 모르게 하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편된 아동급식 카드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굳이 아동급식 카드라는 걸 가맹점주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네. 것인데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낙인 효과도 없애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냐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좀 많이 물어봤던 경험들이 쌓여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 네. 취지 이제 역시 일리가 있긴 하는데 네. 아동들이 이제 아직 그 전 시스템에 익숙해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식당에 가서 가맹점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줘야 되겠고 네, 가맹점 맞습니다. 주에도 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좋아졌어요. 네. 근데 지원 단가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가맹점의 치킨집까지도 이제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급식카드 1일 사용한도 금액이 21,000원으로 15,000원의 기존보다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 한도 자체가 한 번에 결제할 수 없는 금액인 그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메뉴판 보면 2만 원 좀 우습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 피자 같은 거는 뭐 2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급식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추가 비용은 또 따로 내야 되거든요. 이 급식 대상 아동들은 가맹점이 늘어난 건 좋지만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에는 이 지원 단가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 결국 편의점이나
분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급식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혹시 올라갈 예정이 있나요? 네, 내년부터는 이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일 사용 한도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스템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고 아이들이 더 맛있고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결식 우려 아동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데 네.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돼서 결식 아동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조례안에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급식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해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급식 지원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결식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편리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낙인감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게 아마 이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까요? 네, 기존의 이 아동급식 카드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결제를 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급식 카드를 배달 어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건데요. 현재 대구형 배달앱인 이 대구로와 연계해서 이 급식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내년 1월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고 배달에도 이 급식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식 우려 아동이 모두 이 급식 카드로만 끼니를 해결하는 건지 뭐 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건 선택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단체 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단체 급식을 신청한 아동들은 급식 카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지역 아동센터 200개소와 사회복지관 12개소에서 단체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네. 그 비중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급식 카드 제공 아동은 12,400여 명, 네. 단체 급식은 5,500여 명으로 급식 카드를 받은 아이들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급식 카드보다 단체 급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추이를 살펴보자면 단체 급식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물가 상승 압박이 요인으로 꼽히는데 외식 물가가 워낙 높다 맞아요. 보니까 급식 카드로 한 끼를 식사를 해결하는 것보다 단체 급식을 이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두 기자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배주연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단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끼니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맹점들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어린아이가 홀로 국밥집이나 뭐 백반집, 파스타집을 찾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루어지는 뭐 단가 인상이나 가맹점 확대에도 여전히 찾기 쉬운 편의점이나 분식집을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끼니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접근이 쉬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 끼 급식 지원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과연 물가 상승을 바로 쫓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년도 예산이 정해지면 이 변동이 되지 않지만 물가 상승이 연 단위로 이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 지원 단가 산정 역시 연 2번 정도 해서 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물가 얘기를 할 때요. 장바구니 물가를 따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는 훨씬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아이들의 끼니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급식 지원 제도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희 기자,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청년들 중 리볼빙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는 약정된 결제일에 일시불로 처리되지만 리볼빙 제도는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결제 방식인데요.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면서 결제 능력이 부족한 카드 이용자들도 결제 대금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율과 채무 상환 부담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라는 문자나 홍보 문구를 굉장히 자주 접하는 편인데요. 이게 결제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꽤 위험해 보이는 결제 방식인데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고 채무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이연 결제 서비스인 리볼빙 서비스는 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들에게 집중되면서 최근 2년 동안 1조 6천억 원이 넘게 늘어나 최근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청년층은 신용도가 높지 않다 보니 수수료율, 즉 이자율도 최고 연 18% 수준으로 카드론 금리를 상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리볼빙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전화로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하고 최소 결제 비율도 상향해 원금이 너무 불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신용카드라는 게 쓸 때는 편한데 결국에는 지불해야 하는 돈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잊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수수료가 최대 18%면 정말 높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들의 빚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뭐 대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용카드 역시 대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청년층이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층은 사회생활에 막 시작했거나 아직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 등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햇살론 뉴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청년 햇살론 뉴스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청년 햇살론 뉴스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의 금융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도 연 3.5%의 고정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데 용도는 생계 용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출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겠지만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거나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청년들 같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청년들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15년 만기로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상환에 대한 부담금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볼빙 이자율이 최고 연 18%였는데 청년 햇살론 뉴스는 3.5% 고정금리니까 상당히 네, 맞습니다.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가 참 좋은데 이미 뭐 리볼빙이나 이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상환이 어렵다. 이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레포트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이 빚을 대신 탕감해 준다고 해서 비투 등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해당 정책의 핵심은 개인이 가진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여 부실채권 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적절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에 사회가 가지는 편익이 어느 쪽이 더 클지 고려해 본다면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대들보가 될 분들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청년층에게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역차별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청년 부채의 양태를 보면 도출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의 2018년부터 2020년간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은 타 연령층, 특히 중장년과 비교해 볼 때 금융부채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 및 자산이 낮아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정 시기에 금융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졸업, 취업, 결혼, 육아, 주택 구입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경우 이때 적절하게 재원이 조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네. 이행기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는 현재 청년층의 낮은 결혼과 출산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 출산에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청년 금융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하지만 네. 미래성장 동력 및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 실패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실패 문제와 관련이 있는 청년 금융은 시장에서 충분히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의 정책 금융기관 관리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청년층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금융정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이 세계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잘 마련해 놨더라고요. 결국 금융 정책의 핵심이라는 게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이 10에서 50mm 정도 되는데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22도로 포근하겠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